중간에 질문이 계시면 뭐 언제든지 질문을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소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 있는 김수현 선생님한테 이 강의를 특강처럼 이렇게 하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하고 또 틀린 또 학술 세미나에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틀려서 저도 이렇게 일반 이런 청중하고 청중에게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 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그 말씀드린 그 오픈소스와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이고 생명공학은 이 생명과학 분야의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이제 오늘 제목은 오픈소스와 생명공학인데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합성생물학 그리고 아이젠 그리고 바이오 해커 이렇게 세 개의 큰 토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생명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위키에서 보면 뭐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준하는 모든 통째를 일컫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전문적인 의미의 이제 오픈소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쓰는 오픈소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키의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광의의 의미로는 이렇게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유래했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소스 방식이라고 칭하는 가치들인 공동 참여, 오픈 교환, 투명성을 이제 일컫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포괄하는 어떤 용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의 그런 개방과 그런 공유 정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많이 그런 이런 움직임도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 또는 뭐 리눅스 같은 펭귄으로 표시된 리눅스 또는 뭐 저작권에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 반대된다기보다 이제 그 보완하는 개념으로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집단지성 또는 뭐 이 공유를 하는 해커 정신 또는 협업 또는 이제 좀 더 아주 폭넓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전문 지식을 이제 골고루 우리가 어떤 소수의 전문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민주화까지 이렇게 오픈소스 정신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최근에는 원래 이제 오픈소스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이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요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사랑한다 이렇게 요새는 아마 슬로건이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이런 어떤 리눅스 기반의 어떤 그런 소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와 그럼 생명공학이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이 지어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명공학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트러디셔널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생명공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라는 그 용어의 뜻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생명공학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그 용어의 뜻을 보면 생명공학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생명공학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긴 하는데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생명공학 기술이 됩니다. 생명공학은 일종의 만드는 거고 기술은 그 만드는 데 쓰이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공학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가공 생산하는 기술. 이게 이제 그냥 넓은 의미의 생명공학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유전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네틱 엔지니어링. 왜냐하면 생명체를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게 뭐 아주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육종도 있죠. 이런 하얀 소와 검은 소를 교배해서 얼룩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명공학 기술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사람 유전체 서열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이제 이 통상적으로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 유전공학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연구가 아주 급증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많은 기술들이 나와서 최근에는 뭐 벤처 비즈니스도 성행하고 있다.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회사를 하나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생명공학 회사가 이제 제넨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건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MBA 스쿨 가면 이 뭐랄까 그 주식으로 대박 나는 회사의 케이스로 이 제넨텍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제가 어느 시장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장을 할 때 굉장히 뭐 빅히트를 쳐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언제 생겼냐 하면 한 76년인가 이 정도에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희가 유전공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언제 처음으로 이게 학계에 보고가 됐냐면 한 72년 정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계에 보고된 그 이후에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허버트 보이어 교수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프레드 코헨이라는 이 두 분의 교수님이 이 유전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연구를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대중에 알려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이 로버트 스완슨이라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하던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허버트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그 기술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 가능한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걸로 상업화를 하고 싶다.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 하고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버트 보이어 교수가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 10분만 당신한테 시간을 주겠다. 10분 동안에 뭐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만나는 주겠는데 사실은 만나는 주겠지만 뭐 나는 큰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그 10분 만나기로 한 그날 만나서 3시간 동안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끝나고 맥주까지 먹으러 가서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정말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돼서 만든 회사가 이 제넨텍이라는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에피소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이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허버트고 이 사람은 이제 로버트인데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밥이니까 허버트 밥 그래서 허밥 또는 뭐 또 이 앞에 밥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지은 게 제네틱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그래서 유전공학 기술을 하는 회사 그래서 제넨텍이라는 이름을 짓고서 이제 최초의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 진짜 우리 인류에 필요한 약이나 이런 많은 생명과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지의 그 허버트 보이어 박사의 얼굴이 이렇게 표지에 실리기도 하고
이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수완스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이제 80년대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상업화도 가능하고 정말 이게 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알려진 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이 바이오텍 컴퍼니들 또는 제약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상업화되면서 이 생명공학의 이제 뭐랄까요 조금 안 좋은 측면들, 생명공학 회사들, 생명공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명공학 회사들의 안 좋은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어떤 일종의 생명공학 장치 산업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이 생명공학 기업들이 거대 자본의 어떤 다국적 기업화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상업화에만 이제 초점을 두는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지 사실은 뭐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하는 어떤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서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제 이 생명공학 회사들의 어떤 전략으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네글리티드 디지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홀히 하는 질병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HIV,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후진국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들. 근데 이런 질병들에 대한 약을 이런 거대 제약회사 또는 거대 생명공학 기업들이 만들질 않습니다.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그것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또는 효과적인 약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쪽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소홀히 다뤄지는 질병들에 대한 연구에 투자되는 금액인데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금액들이 퍼블릭 그러니까 이런 정부 또는 이제 뭐 필란드로피 어떤 자선재단 뭐 이런 데서 다 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오는 프라이빗은 뭐 불과 전체의 1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생명공학의 어떤 그런 개방성, 그런 오픈 소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거리 생명공학하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토픽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기존의 생명공학으로 우리가 한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트래디셔널한 생명공학, 20세기 생명공학으로는 오픈 소스화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오픈 소스를 우리가 어떤 개방성, 어떤 협업, 어떤 공유 뭐 이런 정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은 그런 오픈 소스 정신은 이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처럼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합성생물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세기 생명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하나를 전복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커다란 흐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기술이 예전에 어떤 우리 지금 현재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대 생명과학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명과학 기술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과학 기술 여기 있는 것처럼 합성생물학이라는 그러한 생명과학 기술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와 전통적인 생명공학을 정의한 것처럼 저희가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의 정의를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 또는 합성생명학은 생명과학적 이해의 바탕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문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거나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던 시스템이라도 다시 리디자인, 재설계하고 제작하는 두 가지 분야를 포괄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통적인 생명공학 기술의 정의는 생명체를 조작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커다란 생명공학의 범주라고 하면 합성생물학은 그런 생명공학의 어떤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공학적 원리를,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설계와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요게 이제 이 합성생물학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강조한 표시는 이제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그래서 설계와 제작이 선행하는 생명공학 기술이 합성생물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제가 이제 설계와 제작이 선행하는 게 합성생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좀 부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뭐 저희가 합성생물학 연구를 하지만 전문가들도 사실 합성생물학과 유전공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딱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개념 자체가 약간 혼동을 줄 수도 있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이를 딱 한 문장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겁니다. 기존의 생명공학 기술은 합성생물학 기술과 어떤 것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제가 여기 스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 아까 합성생물학 정의를 보시면 설계와 제작을 하긴 하는데 그럼 그 설계와 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공학적 원리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합성생물학의 생명과학 기술에 추구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학적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설계가 있고 그 설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있고 파트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면 원래 그 설계도가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공학적인 원리 또는 공학적인 관점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생명공학은 생명공학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이런 생명체도 사실은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DNA 안에 우리 생명의 모든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뭐 트랜스크립션 돼서 뭐 전사가 되고 RNA로 전사가 되고 나중에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구동을 하고 작동을 하는 뭐 이런 설계도가 들어가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어떤 것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생명공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면 지금 이제 합성생물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설계도가 있고 부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학적 원리를 쉽게 생명과학에 구현해보자. 그게 이제 합성생물학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실제 이런 연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부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체 부품, 바이오 파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파트를 표준화하고 제작하고 조립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는 유전자를 합성하고 유전체를 이제 시험관에서 합성하는 뭐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이제 합성생물학의 연구 주제들이기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이게 아직 완성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완성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컴퓨터에 이런 조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생체 부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티슈 또는 어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명과학이 추구하는 목적처럼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생명체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다 완성이 돼서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합성생물학이 의도하는 대로 공학적 원리가 잘 적용이 돼서 설계도대로 부품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잘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게 오픈소스 생명공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생명공학은 오픈소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어떤 그런 분야인데 오픈소스의 그런 공유정신, 개방정신, 또는 협업하는 그런 정신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합성생물학이 성공적으로 구현만 된다 그러면 뭐 오픈소스 생명공학도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생명공학으로서 합성생물학이 공학적 원리를 성공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합성생물학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합성생물학 기술이 대중화될 거다. 대중화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설계도와 부품만 있으면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하자면 전자회로가 있을 때 트랜지스터와 저항과 몇 가지 어떤 그런 부품들만 있으면 자기가 그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게끔 회로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요새 아두이노나 이런 걸 통해서 회로를 만들듯이 만약 부품, 생체 이런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생체 부품들도 표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오픈소스 생명과학으로서의 대중화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합성생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성생물학의 대중화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잼이라는 이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제 특히 이제 학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아닌 학부생들을 주축으로 합성생물학의 개념을 시험하고 합성생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공학적 원리와 설계와 작동, 제작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이제 미래의 합성생물학자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이잼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아이잼이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이제 아마추어 과학자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취미로 나도 바이오로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잼에서 나오는 합성생물학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DIY 바이오, 그래서 Do It Yourself Biology,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역하기를 스스로 하기 생물학이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해커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이제 대중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오픈 소스와 생명공학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장황하면 장황하고 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오픈 소스 생명공학으로서의 이런 합성생물학의 어떤 기여와 그것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 이 뒷부분 제가 이제 준비한 나머지 슬라이드들은 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 아이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DIY 바이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의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틀리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이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잼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합성생물학의 개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잼이 뭐의 약자냐면 International Genetically Engineered Machine Competition이라는
긴 그 내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제 뭐 번역을 만약 한다면 국제 유전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기계 머신을 가지고서 하는 경진 대회 컴피티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줄여서 IGEM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IGEM에서 하려고 하는 퀘스천들,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이 실제로 던지고 있는 질문들. 자, 우리가 여기 이게 좀 영어로 번역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간단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 어떤 표준화되고 서로 교환 가능한 부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는 이런 이런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서킷 회로가 되고요. 바이오 회로 또는 유전자 회로 이런 회로들이 살아있는 세포들 안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합성생물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합성생물학의 궁극적 원하는 대답은 yes죠. 왜냐하면 합성생물학은 설계도에 기반을 해서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해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기존의 생명과학과의 커다란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올로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이올로지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준화시킨 부품으로 만들어질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yes라는 대답이 나오면 합성생물학이 가능하다는 거고 no라고 얘기하면 이 생명과학에는 공학적 원리를 절대로 도입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합성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yes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정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이제 IG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GEM에서는 이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 아주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상상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이언스를 과학을 하는 가장 좋은 측면이다. 그리고 상상하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정말 작동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 IGEM의 궁극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또는 학부 학생들에게 뭘 만들게 하려면 설계도는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겠지만 부품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으로 생체 부품으로 이 레지스트리 오브 스탠다드 바이올로지컬 파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동 가능한 파트들 그리고 표준화된 어떤 일부의 파트들을 부품들을 학생들한테 논아줍니다. IGEM에 참가하면 그리고 이 부품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봐. 또는 만약 그런 부품이 없다면 부품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다 등록을 시켜라 하는 게 이 IGEM 컴피티션, 이 경진대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레지스트리에 가보시면 카탈로그도 있고 리포지터리도 있고 어셈블리도 있고 한데 이 카탈로그를 잘 보시면 거의 전자회로 그 부품 설명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IC를 하나 사면 그 IC의 입력 전류는 얼마, 출력은 얼마, 그 다음에 규격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쫙 있듯이 이 생체 부품도 하나하나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출력과 어떤 입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IGEM이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이제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MIT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갖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학생들이 디자인한 게 뭐였냐면 블링크, 그러니까 깜빡이는 세포를 만드는 거 그런 걸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게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는 그냥 MIT 대학 교내에서 시작했던 거를 이제 미국 내로 확장을 시키고요. 그래서 2004년에는 뭐 한 5개 팀이 여름방학 동안 모여갖고 이런 컴피티션을 했고 2005년에는 13개 팀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로 이제 컴피티션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늘어갔고 지금은 여기는 지금 2011년 165개 팀인데 거의 지금 200개 팀 이상이 지금 요 아이젠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인보우 오브 피그멘티드 박테리아,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렇게 색깔별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만들어서 만드는 무지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또는 원래 보통 세균을 키우면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주 구린내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미생물 안에다가 이제 이런 아주 향기로운 바나나나 또는 이런 민트 향이 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유전자 회로를 넣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프로젝트. 또는 박터 블러드, 뷰어원트 박테리아인데 이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2014년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요 참가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꽤 참가를 한동안 했었는데 요새 이제 아마 저기 교수님들이 경제적으로 좀 안 좋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부생들을 위한 이 펀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저도 제 리서치 그란트는 있고 또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펀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부생들을 해외로 이렇게 보내게 하게끔 하는 펀드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쉽게 이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딱 2팀 한국에서 2팀이 나가는데 하나는 저희 이제 대학교 팀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팀이 나갔고 하나는 여기는 이제 용인외고 고등학교 팀입니다. 이 고등학교 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지도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2팀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팀을 잠깐 소개를 하면 올해도 저희가 지금 이제 7년째 계속 연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참가를 해서 올해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 10월에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 나가서 경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제 그 아이젠 프로젝트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이젠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젠 프로젝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한번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본다라는 게 이 아이젠의 궁극적인 경진대회의 주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정말 설계하는 대로 이게 실현 가능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상을 줍니다. 근데 그랑프리가 있고 참가팀 중에 어떤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들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랑프리들은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그래도 많은 것들이 설계하는 대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로 하나씩 제가 그냥 간단하게 또는 굉장히 이거보다도 훨씬 다양한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소개를 하면 이거는 2006년에 MIT 아이젠 팀이 한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나나 향을 내는 바닐라 향을 내는 유전자 회로를 대장균에다 넣어서 대장균은 그 자체가 이제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아닌데 키우면 그런 아주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들어서 이거를 오데콜라이라 그래갖고 이제 향수로 이렇게 만들겠다. 세균 향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2007년에 UC 버클리 아이젠 팀인데 박토 블러드라고 피의 이 헤모글로빈을 세균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수혈을 하는데 인공 피로 만들어서 쓰겠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컨셉입니다. 요거는 황당한 컨셉이긴 한데 이거는 일본의 교토 대학이 2008년인가에 아마 아이템 프로젝트로 냈던 건데 이제 미생물 중에 이렇게 물 속에 살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공기를 채워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토 대학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미생물들을 엄청나게 키워서 대서양에 갈라 있는 타이타닉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걔네들이 타이타닉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배의 무게가 얼마인데 그렇게 끌어올리려면 미생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말하자면 설계까지만 한 실행은 못하고 설계까지만 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프로젝트는 이글로리라고 해서 이제 빛을 내는 또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내는 미생물들의 그 회로 부품을 가져다가 대장균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키우면 이렇게 실험실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무슨 전등처럼 미생물 전등처럼 쓰겠다.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로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요거는 2009년에 이제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낸 프로젝트인데 이크로마이,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미생물을 레인보우 컬러를 만들게 합니다. 이제 그냥 색깔만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색깔 나는 미생물들을 만들고 그 색깔이 특정한 어떤 환경적인 신호에 의해서 작동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마냥 몸 안에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이게 병원균입니다. 그러니까 살모넬라균이 몸 안에 있으면 그 미생물이 이런 퍼플색을 나게 하고 또는 뭐 로타바이러스가 장에 있으면 오렌지 색깔을 내게 하고 또는 무슨 장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파란 색깔을 내게 하고 뭐 이렇게 미생물들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요거트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먹으면 아침에 화장실 가서 딱 자기가 변을 봤을 때 변 색깔에 따라서 내 몸 안에 지금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끔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이게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아이젠 학생들이 먼저 요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뭐 이크로마이 해서 이렇게 페인터처럼 만들었고 요런 컨셉까지 이렇게 디벨롭한 거는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런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될 거다 해서 사실은 뭐 여기 있는 전시되어 있는 여기는 이게 뭐 그 분변처럼 보이는 게 사실 진짜는 아니고 다 이게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이제 학생문학 팀들의 또 이 아이디어들을 또 몇 개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2011년 거부터 가져왔는데 뭐 9년, 10년 거도 있는데 11년 거는 뭐였냐면은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미생물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대학원생들 연구 주제로 하기도 좀 벅찬 내용이긴 한데 설계는 이제 학생들이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구동을 뭐 하겠다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험은. 그 다음에 2012년 실험은 라이스 가디안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 도열병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병충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병원균이 감염되면 그 볏집에 어떤 시그널을 만드는 그리고 그 시그널을 만들어서 이 병원균을 죽이는 그런 세균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라이스 가디안이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로직 게이트 회로를 유전자 회로를 이제 만들어서 응용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도 펄콜라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진주가 사실은 이 카보네이트 물 속에 녹아 있는 카보네이트를 흡착을 해서 요 반짝반짝한 그 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장균에 그런 그 카보네이트를 침전시키는 그런 효소를 달아서 대기 중에 있는 CO2, 우리가 지금 CO2가 증가해서 글로벌 워밍이 있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착을 해서 진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일석이조 아니냐. CO2도 줄이고 진주도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이것도 시작을 했었고요.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프로젝트는 요거는 뭐 용도는 없습니다. 용도는 없고 그냥 학생들이 박테리얼 윗이라고 해갖고 채찍, 뭐 박테리아에다 커다란 어떤 이런 외부 돌출하는 어떤 채찍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걸 거기다 써보자 뭐 그래갖고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길이라고 그래갖고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 생물학자들을 위한 대사 경로 내비게이터.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대사가 되거나 합성하려면 어떠한 경로가 쇼티스트 패스인지 가장 최단 경로인지 또는 최적 경로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그러한 패스웨이 내비게이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고요. 올해는 이제 젤트리 셀이라 해서 해조류 물질을 넣으면 그걸 가지고서 미생물이 전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연구를 가지고서 올해는 참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이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잼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생물학이 의도하는 설계에 기반한 어떤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 또는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이 아이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게 한 2013년부터 아이잼이 이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규모를 더 넓혔습니다. 워낙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고등학생들도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참가하고 있고 일반인도 사실은 개인은 아니고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이뤄서 커뮤니티로 나가고 또는 벤처 회사들, 각 합성생물학 도구를 이용해서 각 창업한 벤처 회사들도 이제 같이 경진대회에 나와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요거는 청신 국제고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해서 고등학생들이 나가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대회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랑프리를 받으면 이 트로피를 줍니다. 근데 이 트로피가 이 레고로 만들어졌어요. 레고로 만들어졌고, 이제 2011년부터 이렇게 상 받은 대학들, 여기는 지금 그린필드 이건 미국 대학이고요. 하이드 이건 독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캐나다. 2014년이 이제 사우스 코리아 저희 이제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미스 코리아 이거 하듯이 1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이렇게 다른 팀으로 넘겨주는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쭉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잼은 합성생물학이 정말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하는,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지금 센터 안에도 테스트 베드존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합성생물학이 정말 가능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전혀 모르는 합성생물학을 이제 갓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이 합성생물학의 이 아이잼 대회의 어떤 처음에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합성생물학 그 아이잼이라는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잼 대회에 참가했던 어떤 일반인들이, 그 참관을 했던 일반인들 또는 그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접했던 일반인들 중에 이미 많은 관심이 있었던 바이오로지 또는 생명과학에 많이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스스로하기 생물학 또는 DIY 바이오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이제 가장 최초의 이제 온라인으로 나온 가장 첫 번째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DIY 바이오.org를 만든 두 명의 이제 공동 설립자인데요. 한 사람이 이 친구가 여기 생각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제이슨 밥이고 맥켄지 코웰.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처음 이 DIY 바이오라는 거를 이 무브먼트,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2008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잼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 때 아이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다가 옆에서 자기가 지켜보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제이슨 밥이라는 이분도 이 보스턴에 있는 그분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과학자는 아니고 이제 휴먼 지놈 시퀀스, 뭐 퍼스널 지놈 시퀀스라고 해갖고 개인 유전체를 해서 내 시퀀스를 온라인에다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에 참여했던 그런 과학자인데 이 두 분이 이 DIY 바이오라는 기치를 들고 이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Central to our mission,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뭐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 모든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성이 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픈 소스로서의 생명과학, 그냥 거대 기업이 지식을 독점하고 또는 소수의 전문가가 지식을 독점해서 정말 사회에 필요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DIY 바이오 또는 스스로하게 생물학 운동입니다. 그 DIY 바이오가 생긴 바로 직후에 이제 뉴욕의 첫 번째 이 DIY 바이오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이 젠스페이스라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커뮤니티는 뭐냐 하면 그냥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보통